자, 오늘은 15번째 훅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집입니다. 다스 총정리, God of 다스. 경주 가서 뭐 물어보면 다 이분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그렇죠. 공주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다스 하면 이분한테 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블렌 다스 의케. 안원구 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된 질문들이죠. 제가 사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총정리하는 게 한번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접근 못했던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 좀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시간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청장님, 저 어느 프로그램 나가셔서요, 본인 소개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그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마 제 이름을 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도곡동 땅이죠. 예. 그 도곡동 땅 문서를 내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할 시절 2007년도에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뭐 그냥 저희들이 가서 2년치, 그러니까 2002년과 2003년분 세무조사를 2007년도에 하게 된 거예요.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아마 박스를 가져오는 거를 아마 직원들이 검토를 했고, 그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문건이 나온 거예요. 도곡동 뭐 169-4, 뭐 164- 얼마, 뭐 이런 필지가 위에 상단에 기재가 돼 있고, 이 하드카바, 노란 하드카바로 기억이 하는데, 그 하드카바 중간에 이렇게 란이 있거든요. 그 란 속에 실소유주 땡땡 이명박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 도곡동 땅 몇 번지가 있고 실소유주 땡땡 이명박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보고를 했고, 저도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깜짝 놀랐죠. 인생의 변곡점이 그때. 근데 그때는 그 사실이 변곡점이 될 줄도 잘 몰랐죠. 순간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 기관장으로서 이 조직이 정치의 그 회오리에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007년도니까 대선 경선이 막 한참 치열하게 이명박 씨와 그 박근혜 씨가 둘이가 이제 치열하게 붙고 있을 텐데, 공무상 지드간 비밀을 밖으로 얘기하는 순간 저는 정치적인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 생활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직이 그대로 정치의 그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면 저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누구까지 받는지를 물어봤어요. 가져온 조사자들하고 포스코 건설 직원들은 받느냐 그랬더니 모를 수도 있다. 그냥 그 전체 큰 서류 박스에서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하나의 철이니까 그럼 잘 됐다. 이것을 가져온 그대로. 왜냐하면 95년도에 포스코 건설이 산 거거든요. 85년도에 이명박 그 씨가 사서 이름은 뭐 이상은 김재정으로 해놨던 건데, 그것을 95년도에 팔았으니까 우리는 2002년도분과 2003년분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건 우리 조사 대상 연도도 아니고 또 설사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다 시효가 지난 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돌려줘라. 봤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돌려줘라고 내가 지시를 했고,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직접 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은 덮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경선이 끝나고? 그래서 그냥 경선이 끝나고 이명박 씨가 그때 후보로 되고, 뭐 정두원 씨 말에 의하면 이게 경선에 뭐 경천 동지할 일이 뭐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걸 덮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거가 어떻게 새어나가고 청와대까지 알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국세청장이 될 수 있는 위치, 상당히 그 내부에서는 이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국세청장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음해를 해서 제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7년을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으니까 말하자면 아주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죠. 지나서 한 그 얘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예. 자기들 적진에서 잘 나갔던 사람으로 이제 자기들이 인식을 한 거죠. 사실은 청와대 근무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잘 나간 것도 아닌데 예.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프레임이 저를 씌웠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런 잘 나가서 상당히 빨리 승진이 되고 이제 주요 보직들을 내가 거치고 있었으니까 저를 그냥 두고는 자기가 청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MB 뒷조사한 사람으로 해서 저를 이제 그 국세청에서 저를 내쫓으려고 했던 거죠. 내가 도곡동 땅 문서를 보고도 그때 이런 정치적 회오리 안 말리려고 해서 내가 덮기까지 했는 사람이 무슨 내가 뒷조사를 했겠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청와대에서 저를 이제 그 뒤에 국세청에서 내보내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음해를 씌우는 겁니다. 그림 강매를 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그 당시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날 낮에 저하고 그다음 국세청이 좀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고 그 국회에 와서 내하고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알았다고 그 전화하는 게 전부인데 아마 그걸 도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날 저녁 12시경에 저를 긴급 체포를 해버립니다. 한 번도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통상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무슨 뭐 문제 연루가 되면 검찰에 출석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소환 날짜도 잡히고. 소환 날짜도 잡히고. 고위공무원이니까 또. 그리고 또 고위공무원들은 보통 가서 뭐 소위 말하는 포토라인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저는 포토라인이고 뭐고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부르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씌워놓은 내한테 그림 강매라고 씌워놨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걸 긴급 체포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뒤피는 건 그날 낮에 국회에서 내일 좀 만나자고 한 그 통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MB다라는 거가 국회를 통해서 혹시 전파될까 봐. 말하자면 영린을 건드렸다고 표현한 그렇게 거죠. 표현한 예, 그쪽에서 당시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림 강매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죠. 예. 처음에 구속 사유로 해서 나를 구속시켰던 사안은 다 무죄가 된 거죠. 됐고, 그리고 그 이제 뒤에 친구한테 돈 빌려준 부분이 돈 빌린 게 있는데 그건 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검찰이 나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차용증도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차용증까지 발견되고 했는데 그 친구도 빌려준 거 맞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법정에 와서도 빌려준 게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 기록에 보면 친구니까 안 주면 안 받으려고 했다라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저한테 씌워놓은 그 알선수재인가 변호사법 위반하고 비슷한 거 같은 거예요. 그 변호사법 위반과 같은 그런 거를 씌워서 그 제가 결국은 형을 살고 나왔죠. 그렇죠. 자기소개를 부탁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질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다 이게 사실 인과응보, 사필기정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만약 내가 그 정부에서 일을 했다면 지금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계속 국세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최근 한상률 씨나 이현동 씨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 했던 그 행적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저렇게까지 했었어야 그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내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곡동 땅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이야기할 도곡동 땅과 다스와 BBK 이 세 축이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건데 그 첫 단추가 그냥 묻혔기 때문에
그 뒤에 일들도 계속 묻힐 수 있었던 거죠. 자기소개 20분. 자기소개 20분.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의 논리는 이런 거잖아요. 다스 실소유주 규명이 중요한데 도곡동 땅과 다스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라는 거가 입증이 되면 어차피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이상은이 이제 다스의 대주주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당연히 이명박이 되는 것이다. 라가 이제 검찰이 지금 세우고 있는 논리적 구조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어쨌든 청장님이 도곡동 땅이 MB 거다 이거를 이제 보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도곡동 땅 판 돈 그러니까 15억 6천에 네. 사서 263억에 파는데 이 15억 6천도 사실은 현대건설 돈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차명으로 바뀌어놓은. 해놓은 예. 것을 그 차명자들 것이 내 것이다라고 이명박이 꿀꺽했다. 꿀꺽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그 도곡동 땅의 이 불과 10년 만에 263억으로 불어나잖아요. 도곡동 땅 판 돈의 일부가 이상은 씨가 그 지분을 인수하는데 쓰여진 것 같아요. 그 돈이. 99년도에 이상은 회장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분 구조가 완료가 되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정 그 이명박의 처남이죠. 김재정 씨 사망 전에 지분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예. 김재정 씨가 49%, 이상은 씨가 47%, 그리고 김창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MB 후원 회장이었고 M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이분이 이제 4%로 해서 전체 이 49와 47 주주가 있지만 캐스팅보드는 이분이 그렇죠. 지금 황금 비율을 만들어 놓는데 그 4%가 누구와 같이 엮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51%의 지분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49%, 47%, 4%. 여기 황금 비율에서 4%의 그 김창대 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명박 씨가 그 49%와 47%를 나눠놓고 4%를 김창대 자기 친구한테 맡겨놓은 것은 이상은이라는 자기 형도 100% 믿을 수는 없고 자기 처남인 김재정 씨도 100%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누구도 배신을 못하게 엮어놓은 것이 그 4%예요. 그래서 저는 참 꼼꼼하게 생겼다. 뭐 결론적으로 당연히 이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정도에서는 뭐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주 가서 택시 운전기사한테 들은 얘기가 재밌는데요. 왜 왔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택시를 타봅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려고. 그 여론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죠. 다스 때문에 서울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거 생길 때부터 대북이공 때부터 MB 건데 그거 경주에 다니는 개들도 다 아는데 그 서울 사람들만 그걸 몰라갖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를 특검을 몇 번씩이나 하고 검찰에 와갖고 다 뒤지고 그 내려올 때마다 짐 다 옮겨서 다 버렸다는데 벌써 서울 사람들이 그걸 여태 10년 넘게 그걸 하고 여태까지 다스가 누구 건지 이거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딱 이제 경주에서는 그 회사가 어떤 거니까 대북이공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북이공 때는 대북이공 같은 회사가 여러 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처음 만들어질 때 90년대 초중반에는. 근데 이게 어느 날 다 다스로 이제 흡수가 싹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전체 뭐 경주의 한 20% 이상을 다스가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다스가 고만고만하다는 회사들을 90년대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대차 물량을 몰려받으면서 다스가 다 먹었고 지금 이제 다스가 2조가 넘는 회사가 된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경주에서는 다스가 왕국이고 대마불사인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제 거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2조 원이면 아주 어엿한 중견이죠. 예. 2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내 파트하고 네. 해외 파트를 같이 합쳤을 때 네. 그냥 그 자기들 내부 거래를 빼면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이제 왜 자기 거래를 안 뺀 상태에서 그냥 각자 거래를 봤을 때 한 2조 한 7천억 가까이 지금 엄청난 규모로 지금 커진 거죠. 경주 인근에 다스 하청업체가 70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스가 10,0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경주가 한 명이 한 4명하고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치면 가족 구성이 그렇죠. 그러면 뭐 경주나 경북 일대에서 엄청난 회사. 그러니까 이제 다스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을 많이 이제 경주 주변에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일부는 이름은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썼지만 사실상은 다스 거인 그런
위장 계열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밖에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위장해서 자기들을 계열사죠. 그 자기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마치 지분을 다스가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 가지고 있는 금강. 또 뭐 DM, IM, 뭐 DMI, DM 산업, 뭐 이런 SD 하이텍 뭐 줄줄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사실은 위장 계열사일 가능성이 높고 이 위장 계열사는 왜 만드느냐 하면 다스라는 회사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협력업체한테 그거를 넘기는 겁니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비자금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면 다스하고는 일단 꼬리는 자르는 거죠.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 만드는 것이고 또 비자금을 만들 때 다스 전체에서는 만들기 힘들 거니까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비자금을 빼는 것이 가장 낫고 또 하나는 이 다스의 이익을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많이 줄여놨죠, 다스가. 그 이익을 줄일 때 그 계열사 옆에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이런 회사에다가 이익을 많이 가도록 하는 거죠. 그 원가를 많이 주고 사오면은 이익이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회사는 이익이 적게 나오고 이쪽은 이익이 이제 많은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회사에서 자금을 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말하자면 경주를 근거지로 한 재벌 대기업을 만들고 싶었다. 계열사까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그 경주에 그 왕국을 만든 거죠. 네. 그 다스라는 회사가 기준으로 보면 뭐 한 2조 7천억 이렇게 한데 그 자체도 엄청난 회사거든요. 그런데다 그것도 밑에 계열사들까지 전부 다 같이 보고 그 주변에 또 땅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다스를 키워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자기 자식들한테 넘겨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자기는 겉으로는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것이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것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추정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결정적인 거로 보시는 게 있나요? 사실 지금 현재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나왔죠. 그런데 모두가 다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것이다 네. 라고 딱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이 자기 것이 아니다. 네. 지금 명목상의 주주들 것이 아니고 이명박 씨 거다. 예. 이런 어떤 근거가 확 드러나야 되는데 예. 지금 실제로 이명박 씨 거라고 그냥 명시적으로는 드러난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정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황이 이명박 씨를 빼고는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빼고는 모든 게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 그걸로 말하면 예. 결정적인 거는 없으나 예.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약간 일종의 아이러니 같은 상황이네요. 그럼 예. 이제 이명박 씨가 이 주식이 이명박 씨 것이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그 주식들을 예를 들면 대신 명의를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본인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실소유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소유주라고 하면 될 텐데 실제 소유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실소유주를 우리가 밝힌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은 배당이나 뭐 또 인사나 회계 관리를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한 정황이 너무나 많은 것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주의 역할을 다 했다. 그런 정황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결정적인 게 있냐? 결정적인 거는 없다. 그런데 왜 실소유주 이야기가 계속되느냐? 그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 행사는 다 하니까. 자, 그러면 다스가 MB 거다
주가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또 들어있긴 한데.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BBK, LKE 옵셔널 벤처스로 이어지는 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BBK를 최초에 이제 만들었던 네.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8년의 실형을 받고 100억의 벌금을 물게 됐죠. 예. 그래서 다 복역을 하고 최근에 이제 출소를 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같이 공범이나 또는 오히려 주종범 관계가 성립될 정도의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주가 조작이라는 보통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주가를 조작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가 조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을 처음에 살 수 있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주가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허위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유포해서 결국은 개미들이 그 정보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가지고 어떤 먼저 사놨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빠지는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의 말하자면 사건. 쫀주라는 표현 해도 되나요? 쫀주가 있고 돈의 이걸 주인. 실행하는 실행 조직이 있고 그렇죠. 이 전주와 실행 조직은 공범인 거죠. 네. 이 주가 조작이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자금이라는 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거 없으면 주가 조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자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다스가 누구 거냐? 그 또 파란 돈 190억이 들어올 때 도곡동 땅 문제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네. 도곡동 땅이 여기 있으면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 넘어오고 다스에서 BBK로 가서 가고. 주가 조작의 금원으로 쓰이고. 예. 근데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이미 보셨고 예.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것도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BBK가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 되니까 네. 사실 다스의 실소유주,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은 주가 조작에 같이 개입한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물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은 우리가 표현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지만 그분이 감옥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정황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지금 10년 넘게 아직까지도 어떤 의혹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명박 가문의 차명재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그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씨는 대통령이 될 때만 이명박 씨 이름으로 된 거죠. 물론 그 앞에도 뭐 다른 일들은 다 이루어지지만 인생 자체가 차명 인생 아닌가. 차명 인생. 모든 부분의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청계재단에 들어간 거 외에는 지금 전부 그 관리인인 김재정 씨가 했거나 형한테 맡겼거나 또는 또 뭐 자기 누나한테 맡겼다가 최근에 그 김동혁 씨가 자기 어머니 걸 받았는데 그 사실은 그 이명박 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지금도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땅이나 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같이 자기와 해왔던 자기가 믿는 재무 그 보통 집사라고 하죠. 재산 관리인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 뭐 이름 다스의 뭐 김성우, 권성호 씨는 물론이고 이영배, 이병모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재산 관리인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찾게 되면 많은 재산들이 은닉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 모든 것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MB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잘못 표현하는데 이분이 이제 현대건설에서 사장도 했고 현대건설 회장도 했잖아요. 네. 근데 현대건설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또 현대건설과 관련한 현대그룹과 관련된 뭐 다스를 대부기공을 만든다든지 할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 놓는 것이 현대그룹에 대한 자기 신의를 저버릴 수도 있다. 또는 뭐 배임 문제, 배임 뭐 문제가 있죠. 이런 법적으로도요? 대한 그 어떤 예.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고 땅도 취득을 하는 게 전부 다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 시절에 주로 취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현대그룹에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현대그룹에 대한 자기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은, 김재정 주로 이제 그런 이런 명의들이 예.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한테 맡겨서 회사를 별도로 만들고 관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시점에 공직을 이제 막 맡으려고 하잖아요. 서울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죠. 서울시장도 예, 하고. 예. 근데 그때 당시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그런 거를 다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런 재산이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기존에 숨겨놨던 것이니까 차명으로 해놨던 것이니까 이것을 제대로 가져와서 밝히려고 보니까 그 신뢰를 못 주는 거죠. 숨겼던 재산들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공직자윤리법에도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계속 잘못 끼워지는 거죠. 거짓말을 해야 되는. 네. 한 번 거짓말 했던 거를 이제 바로 잡으면은 다음 스텝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명의 재산을, 차명의 인생을 산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 그 차명으로 있었던 재산을 관리하고 환수하는 것도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였겠네요. 그래서 지금 예. 이제 그 가족들하고의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 일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비자금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큰아버지한테 가서 140억을 내놓으라 하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그 아들한테 가서 내놔라 하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그거를 또 자기 그 외사촌인가 외고종 사촌간인가 그 예. 김동혁 씨한테 예.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김동혁 씨가 그럼 내가 나서서 한번 나서 볼까 하고 김종백 씨한테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녹취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녹취를 지금 팀에서 지금 듣고 있죠. 네, 열심히 느낌이 어떠세요? 아수라더라고요. 아수라죠. 제가 경주를 갔다 정말 오고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이 다스 하나를 그러니까 가장 큰 욕망의 끝판왕은 역시 실소유주고요. 그 실소유주가 차명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만든 이 등장하는 사람만 십수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그 자기 무력을 관철하기 위한 사실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두 분 다 기자분이시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네. 가장 빨리 가장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돈하고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사건의 전말이 다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도 역시나 그 이 돈을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기는 거기서 자기가 돈을 어떻게 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사이에서 서로 내 거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벌어지는 것이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는 그렇죠. 다행인데,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것은 이게 돈만이 아니고 범죄와 연계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돈을 그냥 택하자니 돈을 택하자니 범죄와 연관이 될 것 같고. 이거를 버리자니 너무 큰 돈이고. 너무 큰 돈이고. 예. 지금은 이제 너무 와서 두 개 다 놓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다. 각자들이 각자가 이걸 고백하면서 풀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했던 이제 그 최동영 전 경리팀장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다스 내부적으로는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다스를 팔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대요. 최소한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이 우리 사실 가족 기업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내 거다. 그리고 이게 내야 되는 돈들 하여튼 정리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2002년도에 그걸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한 거죠, 이명박이.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일부는 또 세금은 사실 좀 많기는. 예. 그러니까 다스 경리팀 직원은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2002년도에 그렇게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BBK한테 돈을 물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너무 찾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시장, 그때 뭐 서울시장이 되는 건 확률이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베팅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베팅을 했을 텐데, 예를 들면 근데 뭐 그때 논란이 아니었고, 근데 BBK에 물린 돈이 아까우니까 2002년에 정리를 못한 거고, 그리고 2007년 대선 때도 그 난리 법석이 나는데도 그때도 이미 정리를 하기엔 그때는 너무 멀리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BBK 주가 조작의 공범이니까 돼버리니까. 저는 이 다스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는 직위까지 올라가서 그 뒤에 이루어졌는 일들을 제가 좀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아직 우리가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되기 시작하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인데. 이것도 경천 농지죠. 네, 사실은. 그럼요. 네. 이거는 뭐 그 자금들을 우리 봤을 때 이분이 과연 이 대통령이라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려고 했나, 아니면은 그 자리를 빌어서 재벌이 되려고 했나, 그럴 정도로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스의 성장도 딱 보면 서울시장 됐을 때 매출이 확 뛰고, 그때 뭐 지금 보도가 일부 됐지만 이제 현대 상업 문제를 서울시가 해결을 한 거잖아요, 이명박 시장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매출이 한번 확 뜨고. 사실 1,000억대 규모였어요. 네.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1,000억대 예. 규모였다가 그 서울시장이 되는 시점에 2,000억대로 올라가는데 그게 양재동 4억이거든요. 양재동 4억은 지금 쌍둥이 건물처럼 그렇죠. 그 현대차가 쌍둥이처럼 돼 있는데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딱 딱 보이잖아요. 예. 그 4억 하나가 원래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죠. 예. 땅이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건교부에 가서 그거를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예규를 바꾸어 가지고 그 서울시장 시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한 2천억으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 4천억까지 올라가는데요. 그것이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 이제 현대차에다가 혜택을 주고 받았다면 사실 그 부분은 이미 뭐 시효가 지났어요, 지금.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되고 현대차에 이제 엄청난 큰 혜택을 하나 주는 사건이 있는데 2009년도에 MB가 이제 UAE에 가서 그렇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그 회사 네. 자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사업 콘소시엄에 같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인정받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현대건설하고 UAE 원전 수주를 따서 그 계약을 맺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그 당시에 이 수주할 때만 해도 정책금융공사라고 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국가가 사실 관리하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3조 2천억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현대건설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송아지를 가진 소거든요. 현대 UAE의 그 원전 수주라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받는 거죠. 안전한 그런 사업이고 그렇죠. 74조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던데요. 예. 그거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지어준다는 것은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그냥 엄청난 이익건이 개입된 그런 회사예요. 예.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죠. 현대그룹하고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이 둘이가 이제 형제의 난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현대건설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근데 이 현대건설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현대상선의 지분 8.3%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건설이라는 것은 정말로 현대그룹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경영권이 흔들거리는 예. 8.3% 현대상선을 가지고 있는 현대그룹에서는 그렇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 원전 수주돼 있는 현대건설이다 알짜기도 하고 또 그걸 가져와서 개동 사옥이라고 현대건설 상징이죠. 상징이죠. 현대그룹의 상징인 예. 현대 개동 사옥을 자기들 걸로 만드느냐에 그 예.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고 현대차는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뭐 1, 2번째 가는 그런 그렇죠. 그룹이 돼 있는데 그 현대건설을 못 가져와서 참 적통에 대한 그 정통성의 그 문제가 이제 늘 가지고 있던 데인데 이걸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현대그룹에서는 무조건 현대건설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매각에 나왔을 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무리를 했거든요.
5조 5,100억이라는 금액을 써넣어가지고 현대차는 5조 1,000억을 써넣어가지고 4,100억 차이로 현대그룹이 이걸 우선 협상체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무려 한 달 사이에 한 달을 조금 넘은 그 기간 중에 현대차에서 우선 협상체가 된 것을 현대차로 이제 현대 그렇죠 그룹에서 된 것을 현대차로 현대건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추정하기를 현대차에서 다스한테 아이템을 줬다. 그러니까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때 그 시기하고 다스가 급성장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 단위로 급성장하는 시기하고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때 좀 난감한데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우리한테 열심히 하라고 준 아이템인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네. 사실은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예. 저는 그 부분을 대해서 사실 많은 언론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대로 다스의 성장은 현대차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이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거의 모든 물량이 현대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건데 이제 1차 밴드 중에 제일 큰 회사인 건데 근데 현대차가 물량을 안 주면 이 회사는 유지가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다스가 다른 모든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다스만 급성장을 한 거죠. 심지어 다른 경쟁업체를 인수하기도 하면서 그죠? 네. 그래서 이 다스의 2차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다스 경주에서 얼마나 크냐면 이 다스의 2차 밴드 회사들이 한 70개. 그리고 이 중에 또 알짜배기는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지만 예를 들면 설립을 시켜요. 너 가서 그거 하면 우리가 물량을 줄게. 그리고 이 회사를 이시영이 먹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니까 사실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물량 그 회사의 물량은 다스가 또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스 매출에서 보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차려놓기만 하면 그냥 이제 장사가 되는 회사가 되는 그런데 이 현대차나 다스나 또 그 협력업체들은 물량을 주면은 회사가 살고 물량을 안 주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절대적입니다, 그게. 현대차가 다스에도 물량을 많이 밀어줬는 이유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이고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을 지금 이시영으로 지금 모으는 우회승계하는 그런 그거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현대차를 통해서 다스를 성장시켜온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죠? 주식도 서로 한 푼도 없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거를 다 자식한테 지금 물려주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그 SQ라는 네. 게 있어요. 그 현대차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한 품질 보증과 같은 건데 그 SQ를 따게 해서 따야만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창윤이라는 회사, 한승희 씨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하면 창윤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SQ를 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딱 딸 수 있는 시점에 가서 그것을 뺐습니다. 처음에 그 기계라든지 뭐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걸 내놔라고 하니까 안 내놓을 소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딸 무렵에 가서 그걸 다 뺏어 와서 결과적으로 다시 그것을 뺏어 온 데서 SQ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SM이 그 1억짜리 자본금으로 11 부채까지 합하면 이제 자산이 총 11억인데 그 회사가 이제 SQ까지 따가지고 이제 덩치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거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회사들을 심지어는 해암이라고 이제 다원이라는 회사로 이름 바뀌었는데 주던 물량을 딱 자릅니다. 그럼 그 회사는 그냥 앉아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냥 죽을래 아니면 내놓을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가 막혀요. 그 회사가 그게 자산이 한 400억대, 그러니까요. 매출이 한 600억대. 경주에서 무슨 얘기도 있냐면 SM이 이시영인데 그 이제 김진부 사장이 하고 있는데 대주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도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량을 조절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시영이 이 회사를 지분 구조상 못 먹으면 이 SM을 키워서 그러니까 다스 물량을 다 여기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주에서는 이미 다스는 이용받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시영이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지. 예. 그래서 이시영이가 국내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외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곧 이제 앞으로 몇몇 보도가 나올 텐데 해외에서는 보니까 증자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금원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시형으로 이제 몰아가는 정황이 지금 하나 드러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아예 다른 회사를 세웁니다. 해외에 나가는 회사들은 현대차가 나가 있는 동반 진출을 한 협력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전부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현대차는 A라는 데서 받으나 B라는 데서 받으나 똑같은 물건이니까 A라는 데와 B를 만들어 놓고 A는 다스 거고, 네. 다스 100% 자회사고, B는 예를 들어서 이시형의 자회사다. 이 A라는 물량을 줄이면서 B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럼 B는 계속 이익이 올라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시형 거로 바꾸는 정황도 지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국내 감시망에서 조금 벗어나는. 때로는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법을 막 넘나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기가 막히네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법 자체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국세청이나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게 못하죠. 무서워서 네. 못하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루어진 정황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사실 조금 되돌려 보면 이 과정에서 탈이 난 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40억 환수. 140억 환수. 140억을 BBK에서 손해본 140억을 되돌려받는 그런 욕심만 없었더라면. 그렇죠. 그렇죠. 이미 시효가 다 끝났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삼성 개입이 드러나는데 삼성도 아마 개입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이 다스와 관련된 140억 줄기가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자금. 일반 격리 직원이라고 하죠. 일반 격리 직원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떠넘겼다고 하는. 그 삼성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예. 드리면 사실 삼성이 여기에 등장할 줄 저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삼성이 등장을 하는데 140억을 받는 과정에서 치열한 소송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옵셔널 벤처스 쪽에서 그 받아야 되겠다 하고 또 김경주는 못 주겠다 하고 다스도 우리가 들어갔던 140억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주라고 하고 이제 그 3자 간의 소송이 계속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옵셔널 벤처스가 승소를 했고 예. 다스는 패소를 했고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송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법인으로 해서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있었는데 그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 비용, 소송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그 소송 비용을 지금 삼성에서 댔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밝혀진 이야기인데 그것을 보면서 최순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승마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K미르에 돈을 넣어준 삼성이 이명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스의 그 140억을 받아오는 과정에 그 소송 비용을 댔던 거다.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저는 기자를 포함해서 살면서 이렇게 악질적 이게 만약에 삼성이 변호사를 들면 확정이 된다면. 그죠? 확정이 된다면. 예. 예를 들면 정유라 말 지원한 건 지금 이제 최소한의 선의를 갖고 생각해 보면 최소한 국가대표니까 정유라가 삼성이 지원을 한다. 그리고 뭐 그 말의 소유권은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 말의 소유권은 우리 거다. 이거에는 타기만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다스는 옵셔널 벤처스는 개미 투자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소액 투자자들. 삼성이 이 소송 비용을 낸 거는 정말 희대의 나쁜 짓인 것 같아요. 대단한 거 정말. 저는 어떤 것도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정유라가 약한 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정유라의 말 이렇게 찾아 들어간 정보력이 정말 대단했다라고도 생각했는데 이번에 느꼈는데 와 다스 BBK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소송 비용이라 와 이 정보력. 지금 보면 그 정보력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 이학수 씨가 지금 미전실 이전에 구조본 그렇죠. 그 회장이었잖아요. 부회장이었잖아요. 예. 그분의 이제 거의 맞먹는 그보다 약간 밑에 부분이 삼성 유럽 본부장이라고 하는 경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럽에서 이건희 씨 옛날에 마이바흐 차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왔던 그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최순실 씨하고 오래전부터 그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정보력이라는 게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양 씨는 이미 최순실의 존재와 그 박근혜하고의 관계까지 다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지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기자들이 한겨레에 사진이 등장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같이 등장한 사진이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최순실 씨가 등장하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가 핀트가 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실세가 정윤회 씨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두가 기자들 그래서 거기 포커싱이 가 있으니까 다 최순실 씨 핀트가 나가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삼성은 이미 야 정유라가 그 독일 가서 할 때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명박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다. 실제로 그분들은 이게 뭐 정보력이 아니라 그 사람 그 깊숙이 관여된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정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정보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삼성을 뭐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관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정유라로 가니까요. 다시 물기를 다시 잡아서 다스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플랜다스에게로 좀 더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제 후에 계획까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시기에 다스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가장 심각한 건 어떤 거로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그거는 지금 동일한 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김경준 씨. 예, 그 명확하다.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을 보면 검찰 수사 발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명 계약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50억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9억 9,999만 5천 원. 그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LKE로부터 외환은행 이명박 개인 계좌로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검찰에서 이미 그때 밝혔더라고. 그걸 밝혀놓고도 발표문에는 그것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다라고 해요. 무혐의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때 검찰이 그 증거 목록 속에 이미 그게 있었고, 이게 이명박 씨가 관계가 없는데 왜 LKE라는 회사는 5대5에 김경준과 이명박이 5대5로 만든 회사잖아요. 근데 BBK 주식 60만 주, 이 김경준은 만 주를 가지고 있어 5천만 원, 60만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이명박 씨가 그거를 LKE로 이제 넘기면서 받은 돈이에요, 그게. 50억을 돌려받다는 돈이. 그럼 그 LKE가 주가 조작에 개입이 됐고, LKE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만든 회사였고, 그렇죠. 그건 명백하게 밝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났던데 그걸 덮지 않았다면 이미 그때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명확하게 이거는 사실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전의 문제거든요. 이미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덮었다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스에서 문제가 되는 건 횡령 부분인데요. 횡령 부분이 120억. 120억 플러스 뭐 20억, 지금 20억이라고 보이는 건데, 녹취록에 140억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 140억을, 누가 가지게 됐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투었다는 것이고,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기속이 요구를 했다는 건 자기 거니까 요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요구를 했다는 것은 비자금으로 자기가 처음에는 몰랐을지는 모르나 결국 내 돈이니까 내놔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 거라는 거죠. 그래 되면은 그 비자금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그 자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횡령 플러스 조세 포탈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도 뭐 만만치 않은 내용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성이 추가되겠네요. 삼성이 이제 그 소송 비용, 그 140억을 또 받아오는 건 직권 남용인데, 이 삼성이, 아까 그 140억하고는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이에요. 네. 워낙 그 100억대가 많이 나와가지고. 140억이 또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더 큰 돈들은 해외에 저는 응축돼 있을 거로 보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뭐 날을 새야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직권 남용 부분이고, 그래서 그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한 그 형량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기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렇게 예. 본 거죠. 주가 조작, 직권남용, 그리고 뇌물. 자, 여기서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기무사, 뭐 정치 개입이나 댓글 사건 아예 빼고 특활비도 빼고. 특활비도 빼고 지금 다스만 가지고 대단하네요. 정말 끝판왕이네요. 취재한 것 중에 사문서 위조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짜잘해져 갖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사무소에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범죄부터 정말 큰 범죄까지, 와, 어떻게 이렇게. 일생을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죄의식 없이. 그러니까 그 죄의식이 진짜 딱 그 규명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감시망이라든지 네. 이게 안 돼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아쉬운 일이죠. 특히 그 재벌들, 이분도 그 재벌 회사에서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네요. 그 네. 모든 어떤 범죄나 이런 것이 있어도 재벌들이 하면 그거는 그냥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벌써 거의 사형을 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살아야죠. 그죠? 최소한 10년 이상. 최소한이죠. 예. 그런데 그런 그 국외 도피한 그 죄는 크거든요. 자본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경우는. 근데 그런 그 경우는 전부 다 재벌들이라는 이름으로, 재벌이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그림판에 그 다음 재판 나온 다음 날 이 국민들 사진, 그러니까 그림 캐리커처를 놓고 가슴이 뻥 뚫린 삼성 모양대로 이렇게 뻥 뚫린 사진이 그림이 나왔는데, 그 마음, 그러니까 약간 먹먹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안원구라는 이름을 온 국민이 알도록 한 게 플랜다스의 개인 것 같아요. 플랜다스의 개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플랜다스의 개는 20일하고 인터뷰할 때는 반드시 주식을 산다. 이렇게 저희들이 탁 뽑아서 제목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즉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게 그건 그 뜻은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요. 변함없이 가는 것이고, 플란다스의 개의 정신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실 처음에 플란다스 개를 할 때는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명박 거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다스 누구 겁니까? 자꾸 묻는데 답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찾자. 가서 들어가면 저는 뭐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실체를 전부 다 찾아서 실소유주가 당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밝히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3주 만에 150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그 주식이 살 수 있는 게 20% 중에서 13%, 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주 38,800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최소 단위로 살 수 있는 게 만주였어요. 그 3%를 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를 보니까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 또 감사인을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인 선임인데 3%밖에 안 되는데 너가 뭐 97%한테 어떻게 이길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감사 선임을 하게 되면 감사가 상근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안에 내부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3%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보니까, 이제 3%를 저희들이 사면은 3%가 소액주주잖아요. 근데 감사를 선임을 제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80%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가 있어도 대주주는 3%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네. 의결권이. 네. 그 3%밖에 의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80%가 자기들 특수관계자로 엮여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나머지 13%와 3%가 아, 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캔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캔코 어쨌거나 팔리지 않는 걸 전제로. 그렇죠. 그래서 캔코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우리하고 하면은 캔코가 우리 국민들 뜻을 거스를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 기관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20%의 지분 갖고 여기는 3%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그래서 3%가 되면은 우리는 감사인을 우리가 제청하게 선임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 그 안에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거점이 마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총 소집을 할 수 있는데 이 주총 소집을 하고 나면 어떤 뭐 예를 들어 이사 임면에 관련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차명 주식이면은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섯 누구 겁니까? 이명박 건데 그 사람들 명의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차명 주식이에요. 그 차명 주식 가진 사람 의결권이 제한돼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와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캔코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합하면 거의 20%에 가까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럼 실질적인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총을 열었어. 근데 본인들이 차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송을 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차명이 이미 거의 지금 밝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자기들 자기 거라고 했다가 돈 횡령했는 것도 네 거냐? 그럼 그거 다시 그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그래서 플랜다스의 그 개 3%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플랜다스 개원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빨리 사서 그 일을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보통 플랜다스 다스를 샀는데 다스가 휴지 쪽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손해본다. 물론 회사라는 것은 알 수는 없어요. 뭐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는 고위부도라는 이야기도 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예. 근데 그런 고위부도가 났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고위부도라는 것은 일단 어음이나 수표를 끊어놨는데 그 기한 내에 은행에 돈을 못 내면 그게 부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도가 된다고 해서 파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도가 되면 이 파산 절차를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청산 절차를 우리가 지금 당장 부도가 났다. 예를 들면 청산을 하자고 했을 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지금은 사실 그럴 일이 있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다스 같은 이런 건실한 중견기업이 그리고 현대차가 망하지 않는 한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아주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했을 때도 이 회사가 지금 자산이 지금 9,200억, 부채가 6,300억, 순자산이 2,900억, 약 3,000억 가까운 거. 그리고 그게 2016년 기준이니까 그 사이에 또 잉여금이 생겼으니까 지금 3,000억이 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3,000억이 넘는 그런 순자산이 있는데 이게 주식이 몇 주냐 하면은 29만 5천 주예요. 29만 5천 주인데 그걸 나누니까 그렇게 그것만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주당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원래 평가는 242만 원이지만 40% 할인돼서 나온 금액이 145만 원 주면 살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 회사 속에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한 특허라든지 뭐 로얄티를 받는 것이 있다든지 많은 그 자산들이 사실은 평가가 안 된 거잖아요. 순자산만 그냥 유형으로 나왔던 자산만 평가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최악으로 가더라도 그 정도는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지금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해외를 통해 가지고 한 1,500억 정도가 해외에서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될 돈이거든요. 원래 회사의 이익인데 물론 세금도 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금 드러난 거 이야기만 나오는 것만 해도 1,500억이 들어오면 4,500억 이상 되는 거예요. 한 5천억 가까운. 예.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자면 플란다스에게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안정적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그 참여할 때 이것을 주식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거를 초월하면 150억의 참여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네. 나도 처음에 이거 돈을 돌려주는 일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된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돈인데.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든 이분도 소중한 돈들인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의 뜻을 내가 읽은 거예요. 뭐냐면 이건 돈이 아니다. 우리의 촛불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올라온 글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돈으로 평가해서 돈이 좀 떨어지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그 금액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을 정신을 폄훼하는 것 같다. 그것을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심스러워하는 것. 그러니까 손실, 금전적 손실에 대한 걱정은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예. 오히려 그분들의 그 고귀한 정신을 마치 돈 몇 푼으로 평가해가지고 뭐 이거 좀 적게 줄 수 있으면 내 책임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건 아니다. 이분들을 그런 말들이 거기에 글로 올라오죠. 이 플란다스의 개의 그 정신은 이게 하나의 그냥 우리가 소액 주주 운동 이제 그거를 차용한 것이지 이미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선 거기 때문에 플란다스 개에 이 참여한 그 우리 개원들의 그 정신을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이걸 서로 기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한 분들이 있지 않았나 안타깝죠. 있었지만 네. 지금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이 150억의 정신을 살려서 다시 하는 게 원래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정신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150억이 모여진 돈에 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더 참여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열 텐데 예. 이제 전번에도 사실 너무 빨리 마감이 되다 보니까 원망이 이제 좀 사실 있었죠. 알려지면서 마감이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때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놀랐잖아요. 넣은 분들도 놀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넣은 분들도 놀랐고 예. 저가 주관했던 저도 놀랐고 기자들은 정말 더 놀랐어요. 언론도.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하나의 이 정신인 촛불 정신의 시즌 2다. 그래서 그거보다 한 번 더 진화한 자기가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해 봐도 좋다는 건 그 정신을 우리가 못 살리면은 이제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정말 잘 모시고 그분들 생각을 잘 모아가서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도록 하는 일에 저는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가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2시간을 했네요. 1시간. 했습니다. 2시간. 원래는 한 시간 한다고 제가 짧게 하시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모셔왔는데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것도 많아요. 지금 못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아마 그 편집이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얘기들을 요소요소에 두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예. 이명박이 그 도곡동 땅 다스 BBK 그 다음에 다스 승계 부분이 있는 거죠. 승계 부분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는 그러면 숨겨진 재산은 어디에 있을 것이며 어떻게 찾아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사건의 돈이다. 시작과 끝은 다 돈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돈을 빼돌렸어. 근데 그 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놔둬? 그럼 그 돈은 다시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물처럼요. 그렇죠. 돈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 생명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을 찾아서 환수를 해야 끝이 나는 거죠. 재산 환수. 이명박의 차명재산 환수. 차명으로 은닉된 재산을 찾아서 국고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제자리로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예. 본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해외로 특히 움직였다는 정황들이 많은데
그 해외로 움직이면서 그 우리가 그 법을 집행하기에 제한이 많잖아요. 국내가 아니라서 형사건이 미치지 못한다든지 또 우리 조세건이 미치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많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한 저하고 걸쳐놓은 언론 기자분들이 한 10명도 넘어요. 지금 건으로 따져도. 빼고.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아니, 그 어떤 부분에 관심 있다고 하면 내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기자들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벌써 진짜 2시간 됐어요. 2시간 됐고,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주로 궁금한 부분들 많이 여쭤봤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듣지도 못하고 지난 부분도 있어요. 그 경찰이 수사를 발표하면 결과를 한 번 더 모셔서 좀 해설과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남은 과제들이나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수사를 발표하면 어쨌든 한국면이 넘어가는 거니까 검찰 수사 결과 한 번 더 모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지 않으시게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설 맞아서 좀 쉽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빼돌려서 이게 쉽다는 거는 주제 자체가 무겁고요. 네네. 또 이 내용이 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접근하기 어렵나 하면 사실 전문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같으면 그냥 바로 이제 와닿는데 이게 회계와 법률과 금융기법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히다 보니까 생소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어떤 전문가들도 이거를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 보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사실. 그리고 그게 그건가 저게 저건가 하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들이 다 그거 이해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다. 다스는 그분 거다. 그리고 문제는 많았다. 경주에서는 개도 한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